미래 발전은 키워드가 하나는 탄소 중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페이먼트거든요. 결제. 네. 근데 아까 메타버스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결제가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몇십 년 전의 사진이긴 하지만 신문에 보면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었는데. 중국 가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오래전에 어디로 13년 전쯤에. 그때 갔을 때 거리에 다 자전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가 많긴 했지만 네. 그때도 자전거 좀 있긴 근데 중국이 뉴스 나오면 늘 그 천안문 앞에서 자전거를 그렇죠. 지금 베트남 가면 다 오토바이 타고 네. 몰려오는 것처럼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제가 데이터 하나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1년에 신자동차가 얼마 팔릴 것 같아요? 한국이 얼마 팔리는지 알아요? 매년마다 신자동차 판매 대수. 한국이요? 네. 뭐 한국은 5천만 인구니까 몇백만 대 팔리겠죠? 글쎄 몇백만 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 안 해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1년에 한국은 신자동차가 얼마 팔리는지를 다 합해서. 근데 중국은 저는 알아요. 중국은 과거에는 3천만 대가 넘어 팔렸어요. 새 자동차가 팔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상황이 안 좋지만 2020년 말 데이터로 2,800만 대 넘어 팔렸어요. 2,800만 대. 그 중에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30% 이상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택시는 다 전기 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잔여량을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전체 택시 자동차 시장, 그리고 승용차 시장, SUV 시장 이런 쪽이 지금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왜 바뀌었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어요. 네. 5천만 원짜리다 이러면 정부에서 2,500만 줘요. 너는 2,500만만 내. 이런 장점을 줘요. 네. 두 번째는 중국에서 한국하고 달리, 한국은 내가 오늘 자동차 사고 싶으면 바로 번호를 받고 바로 하잖아요. 중국은 자동차 번호를 못 받아요. 번호를 받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로또처럼 당첨이 돼야 돼요. 네. 돈이 있어도 자동차를 못 사요. 번호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사면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변했어요. 이제는 정책을 없애도 이제는 다 전기자동차 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장이 열렸고요. 지금 유럽이 제일 빨리 가요. 특히 독일이 빨리 가요. 왜냐면 이게 전기자동차는 큰 사회적, 거시적 배경이 뭐가 있냐면 전기자동차 시대가 왜 올 수밖에 없냐면 탄소 중립이거든요. 미래 발전은 키워드가 하나는 탄소 중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미래 흐름을 읽을 때 키워드가 2개 있어요. 하나는 탄소 중립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처음 들을 때 탄소 중립 나오면 무슨 상관이지, 뭐 대기업이나 상관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운명은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결국 기업의 운명도 탄소 중립 시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지어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무역 국제 질서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흐름에 의해 탄소 중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하나만 해도 이제는 석유 자동차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큰 흐름 하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왕 가는데 빨리 가는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통 자동차 강자들도 다 포지션을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16%가 전기 자동차예요. 유럽이 제일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이제는 흐름이 이제는 다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게 전기 자동차가 가는 데에서 한계가 충전소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충전 한 번 하고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이 6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더 가면 이미 시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600km 이상이고, 그다음 지금 충전 인프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국의 충전 인프라가 CATL, 닝더스다라고 아시죠?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됐죠. 그 기업이 지금 다 깔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인프라가 제일 많이 깐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가 없어요. 그 소음도 적고, 결국 공기도 뭐 그렇죠. 탄소 중립에도 공헌하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거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100% 팩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미래 흐름의 탄소 중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페이먼트거든요. 결제. 근데 아까 메타버스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결제가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은행 계좌 기반으로 돌아가요. 작가님이 은행 계좌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맞죠? 내 말이. 맞아요. 근데 메타버스 사회에서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은행 계좌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당신이 신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신용이 은행 계좌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술로 결정이 돼요. 신용 문제를 해결해요. 은행 계좌로 당신이 신용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결정해요.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사인했잖아요. 울돌이.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고 다 블록체인으로 원장 기술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신용으로 전체 사회 인프라, 신용 인프라가 만들어질 거고 모든 문서가 블록체인으로 원장 기술로 해서 암호화로 해결을 할 거고요. 결제는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돌아가는 그게 코인인 거죠. 결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미래의 큰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든 내 자녀 교육을 짜든 내 가정의 어떤 혹은 내 개인의 발전을 짜든 이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고 전기자동차가 이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섹터예요. 이제 말씀 탄소 중립과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자율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자율이라는 건 뭐죠?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AI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AI로 돌아간다는 거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딥러닝 이런 기술을 해서 그게 또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하면 사람의 뇌처럼 그 다음에 비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결제나 이런 게 다 자율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현금으로 하게 되면 자율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용카드로 하면 자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결제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전달이 됐죠? 네.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굉장히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뭔가 미래가 다가오고 굉장히 스피치가 뭔가 흡입력이 있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전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좀 주도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중국의 경쟁력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국은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12억인가요? 14억. 시장이 크다라는 거는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게 BP,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1, 2년 새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10년 해서 손익분기점이 겨우 온 그 시장 매출 규모를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 예를 들어도 자동차는 연 생산이 100만 대 이상이 돼야 예를 들면 낮게 잡아도 80만 대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을 잡거든요. 근데 중국은 80만 하기가 너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속한 상용화인 겁니다. 그럼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새로운 이 B2C, 컨슈머, 이쪽 새로운 이 혁신 상품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할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중국은 정신병 환자도 1억 7천만 명이거든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그럴 수가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 객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 아니고요. 정신병 환자라는 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거나 그렇죠. 가서 정신 어떤 질환이 있거나 뭐 진짜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상한 제품을 만들었어. 내 보기에는 누구도 안 쓸 것 같아.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은 중국에 적어도 1억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우리 보기엔 저거는 정신병 환자만 쓸 것 같아. 그런 사람이 1억 명이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뜻은 뭐냐면 이런 시장이 뭐라고 하죠? 아주 특별한 시장이 인구가 1억 명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1억 고객이 있다? 끝나는 거죠. 그게 중국의 이런 신성장 산업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이 신속한 상용화입니다.
그럼 이런 신속한 상용화라는 어떻게 보면 인구 이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가 좀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 제품이나 한국 뭐 전기차는 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시작 자체가 좀 굉장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네. 하나 터지면 그냥 뭐 질문 잘하시는데 제가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만 계속 말하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게. 부담돼요. 오늘 게스트 중에서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최근 들어. 정말요? 네. 그냥 굳이 해야 되겠다. 일부러. 네네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창업한다. 네.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할 때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의 영역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갈 것 같고 한국은 굉장히 고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를 만들어내야지 거기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천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수를 매겨야지. 네. 몇 점으로 드릴까? 저는 이게 개인, 국가, 기업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문제를 생각할 때 근본부터 생각해야 돼요. 흐름을 먼저 읽어야 돼요. 개인도 그래요. 마윈이 왜 마윈이 됐을까요? 알리바바 마윈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 스타트하면 알리바바 마윈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우리 그 김 작가님 듣는 분들한테 처음 왔으니까 아마 못 들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안유아 독서 모임이라고 있어요. 강조를 해요. 뭐야?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좋은 말이다. 한 기업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래서 내가 그 시대에서 위너가 되려면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시대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는 알리바바 마윈이 있고 미국에는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 똑똑하고 특별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를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운명, 시대적 운명 똑같아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의 운명은 위너가 되려면 시대적 운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뭐죠? 제가 시대적 운명 뭐라고 했어요? 탄소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메타버스. 미래는 가장 큰 시장이 한국은 이래요. 간단해요. 뭐 해도 수출해야 돼. 뭐 하든 나가야 돼. 재미로 말하면 한국은 제조업이 되게 잘하잖아요.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삼성이 세계로 안 나갔으면 세계적 기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 안 돼요. 한국이 OECD 국가잖아요. 유일하게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글로벌 금융기관이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의 금융기업은 세계로 안 나갔으니까요. 금융이란 게 대표적으로 머릿수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봤자 5,030만 명 인구밖에 안 되니까 증권, 금융, 은행이 5,030만 명 장사를 하면 절대 세계적 기업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이 나가기 때문에 세계적 기업이 된 것처럼 나가지 않으면 세계적 기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미래에도 세계적 강국이 되고 한국 기업들이 미래의 세계적 기업이 되려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 가든 어쨌든 나가야 돼요. 수출이라고 하면 나가야 돼. 자, 나가려면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데서 내가 경쟁을 가지려면 걔네들이 흐름을 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탄소 중립을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서 전기 자동차예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사람이 운전할 때는 자동차예요. 교통, 운동, 수단.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운전석에서 자유로워지면 작가님 그 안에서 뭐 할 것 같아? 운전 안 하면. 게임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거지 나한테는. 나는 어서는 그 안에서 많은 걸 하겠죠. 그러면 자동차의 정의를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를 자동차로 볼 것이냐.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다. 자동차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전화용으로 써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SNS용으로 쓰나요? 전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전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전화보다 다른 기능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전화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자동차도 앞으로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이제 이 안에 중요한 게 여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수많은 스타트 기업들이 성공했잖아. 앱 하나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자동차가 자동차 아니라고 한국은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럼 그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들어가줘야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코인이라면 좀 오해를 하니까 저는 사실 이 말을 어떻게 해서 좋을지 모르는데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를 샀는데요. 이렇게 내가 운전할 때 앞에 바로 떠요. 내비게이션이 공간에 떠요. 네. 이 공간에 떠요. 앞에 이런 내비게이션 여기 없어요. 네. 공간에 떠요. 그게 센서와 레이더와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가 사실은 메타버스 개념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서 돌아가는 페이먼트,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에서 작가님은 거기서 막 책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 가다가 거길 지나가, 요금소를 지나가. 네. 그럼 용소 지나간다, 갑자기 거기서 그 카드를 꺼내 할 거예요? 아니죠. 자동차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뭐 카드를 앞에 놓으면 알아서 결제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럼 막 책 쓰다가 거기서 갑자기 뭐 주문하고 싶어. 그럼 거기서 바로 자동차가 주문 기능도 있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자동차 벽이 다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벽 자체가 뭐 이런 자동차 자체가 별의별 기능이 다 있으면서 거기서 바로 이런 관에서 요리를 하는데 딱 누르면 알아서 마켓 컬러에서 주문이 딱 오게끔. 그게 다 자동으로 결제되려면 코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페이먼트.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래 세계에서 경쟁이 있으려면 이 페이먼트 기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먼트를 뭘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자율주행, 사람의 개입이 없고 은행 계좌 기반이 아닌 페이먼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빅데이터와 연결되고 AI와 연결되면서 스마트 기능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다행히 저는 아까 전에 현금은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 관련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 주식은 사실 아마 교수님은 중국 주식 투자를 좀 하고 계시겠죠? 옛날에 많이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왜 지금 주로 가리키는 측면에서 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맞아요. 한국 주식 하는 분도 많지만 중국 주식을 하는 분은 그래도 여전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주식 해야 하는 이유랑 또 중국 주식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이것도 근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가님은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 이러면. 돈 벌기 위해서. 그거 파스합시다. 다른 걸로. 다른 한마디로. 누구나 주입식인가요? 아니 누구나 다 돈 버는 건 다 같은 목표니까. 작가님만의 별도의 나도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지. 저만의. 알겠어요. 저만은 다른 걸로 한마디 좀 해요. 알겠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해요? 촬영을 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잠깐만. 주식 투자는 촬영을 위한 이런 경험. 촬영을 위한 경험.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투자하고 있어야지 인터뷰를 할 때도 대화가 되고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고. 되고. 그렇구나. 좀 독특한 경험이죠. 그렇구나. 다른 분들보다는. 저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말과 같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갖고 있어도 나는 이재용하고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 기업에 주식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의 운명에 베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왜 그 수많은 주식의 가운데서 그 주식에 투자했어요? 당신은 그 기업의 미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 말은 이쿠어. 당신은 중국의 국가의 운명을 믿습니까? 여기에 먼저 대답해야 되는 거죠. 나는 yes라고 하는데 작가님은 no 하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질문이 당신은 중국의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굳이 나보고 답하라고 하면 저는 당신은 중국의 국가의 운명을 믿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질문 yes다 하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중국에 지금 A 상장된 주식이 4천 몇 개 넘잖아요. 그 4천 몇 개 중에서 어느 주식을 살까? 이젠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했어요. 한 기업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럼 내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대적 운명을 잘 읽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중국의 장점이 뭐냐. 미래의 흐름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신속한 상용화가 가장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 주식을 고를 때 신속한 상용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서 목표 기업을 골라야 되고요. 좋네요. 그리고 그 목표 기업의 운명이
과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냐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운명에 믿는다면 예스하면 투자를 하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건 파트너로서 그 기업 운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윈이 한 알리바바에 투자했다며 오늘 투자했다면 마윈하고 난 동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 잘 되게끔 같이 사업하는 개념으로 그 기업을 접근하고 들여다보고 그 기업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고 파트너로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에 이게 투자하는 거를 조금 우려 어린 시선을 보는 분들도 있고 거기는 좀 위험하다. 뭘로 위험하게 생각하죠? 거기는 특히나 예를 들면 각 마인 형님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니 몇 개월 뒤에 돌아오시고 여러 정책적인 리스크 그런 게 뭐 실제로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 뭐 베트남처럼 혹은 중국처럼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 아직도 있죠. 근데 저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뭐 꼭 일당 독재라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민주화를 한 데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고 안전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은 조금 더 뭐라고 하면 또 가르친다고 하니까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나라가 더 많고 리스크가 저 나라가 적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사업할 그 사고방식을 안 갖고 있다. 사업, 우리 아까 주식 투자라는 게 뭐라고 했죠? 사업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사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는 늘 있다. 단지 이 나라는 이 리스크가 있고 이 나라는 이 리스크가 있다. 그럼 나는 1000개의 리스크가 있는데 1000개의 해지 방안을 다 만들 수가 있어. 이러면 그거는 해도 되는 사업이고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러면 중국에 투자할 때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한국 주식과는 좀 다르다. 그 질문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칭찬받은 학생 교수님이죠. 네. 중국의 리스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수많은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리스크가 있대서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과 주식 투자 똑같은데요. 1000개의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근데 그 1000개의 리스크 해지 방안을 다 갖고 있어. 그거는 성공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5개의 리스크밖에 없어. 근데 그 5개의 리스크를 내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 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는 중국이라는 국가 운명이 과거에는 경제 개혁만 해왔어요. 더 쉬운 말로 풀면은 자본주의 요소 중에 시장이라는 개념을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국가 체제에 도입을 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으로 신속한 성장을 성공시켰어요. 근데 정치 개혁은 안 했어요. 경제 개혁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G2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정치 개혁이 이제 안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정치 개혁을 성과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중국이 더 큰 나라로 가는 데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서 촉진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국 정부가 다음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게 주식에 어떻게 표현되냐? 생각해야지, 주식. 이게 정치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섹터인지 아닌지를 정치 개혁이라는 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주식인지 아닌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먹고 사는 주식들은 있잖아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 그건 뭐 정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되는 산업들. 예, 우리가 사회 필수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치 개혁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치라는 게 경제를 결정하니까. 뭐 소비력이라든가 다 영향 주니까. 근데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따라서 이렇게 막 뭐 갈대처럼 춤추는 주식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또 정치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거는 투자하지만 그건 어떤 사람도 거기에 타고난 리스크 해지 방안이 있어. 뭐 오늘 풀지는 않을게요. 그런 사람 오히려 그게 기회인 거지. 왜 저 사람은 거기에 대해 해지 방안이 없으니까 나는 잘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기회인 거지. 우리가 금융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리스크에 대한 용인도, 나의 능력, 내가 리스크에 대한 용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본인이 어떻게 해지 방안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일 수 있겠네요. 나와 관계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이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전에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리고 한 기업의 운명은 역시나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는 굉장히 멋진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개인이니까 네. 그럼 이 개인분들이 이 시대적 운명을 해서 그걸 잘 잡아서 포착해서 거기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좀 뭐가 있을까요? 해야 될 게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요. 1번은 안유화 독서 모임에 온다. 네, 좋습니다. 2번은 농담을 했고요. 네. 그 1번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 모든 큰 변혁의 시대를 다 살아왔는데요. 그 과거에 지금처럼 공부가 중요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평생 직장이 없어졌잖아요. 없죠. 요즘에 어느 직장에서 평생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직장에 다른 직장으로 갈 때는 너의 부가가치가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경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찾는 게 나의 인생의 질을 결정했잖아요. 네. 유튜브 같은 플랫폼 시대가 열렸어요. 네.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죠. 오늘 김 작가처럼 이런 유튜브 시대에서 먹고 사는 직업이 되면서 내가 혼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네. 근데 아무리 김 작가님이 여기 유저가 천만 명이라고 쳐도 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유튜브가 없어지는 거야. 아, 무섭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역시 내가 좀 자유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나의 운명은 플랫폼에 결정된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나의 자주적인 운명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참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메타버스를 인터넷 3.0 시대라고 해요. 네. 근데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 이 플랫폼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 누구나 다 있어 잘하는 거. 네. 그걸 메타버스에서 나의 그 잘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예요. 예를 들면 난 현실에서는 월급쟁이로 살아가. 네. 근데 나머지 시간은 메타버스 또 다른 나를 만들 수가 있어. 네. 그럼 내 현실에서 출근을 8시간 여기서 하면 월급 받지만 내가 잠잘 때도 메타버스에 나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1번만 알려주신다면 네. 2번부터 10번은 이제 궁금하죠? 저희 학생들의 이제 숙제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교수님 만나 뵙고 아마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안유화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